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고 굉장히 나쁜 그 악법이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앞서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폐지하는 게 옳다. 이제 이런 방향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거품 때문에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미국은 인공지능에다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콘크리트에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옆에다 지식산업센터 또 짓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멀쩡한 아파트를 부셔가지고 거기를 또 재건축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처럼 인공지능에 저렇게 투자하는 국가와 한국처럼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국가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미국에 종속되는 거죠, 그냥.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지금부터 벌써 이제 그 회사들에게 돈 내고 그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경쟁하는 상태고 초기라서 우리가 돈을 별로 안 내고 지금 공짜로 쓰게 해주는데 좀 이따 그게 이제 필수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 내라고 하겠죠.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I, 한국은 진짜 이제 콘크리트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오래 전부터 건설 비중이 15% 수준에서 계속 지금 한 10여 년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OECD 국가 평균은 10% 내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건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또 있는 주택을 없애고 건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질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질 않으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 불안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내 소득으로 이 주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저는 국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다음에 장사를 해봐야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값을 올리게 되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저기 음식값 비싸네. 그러니까 떠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동네들이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너무 많죠. 땡땡땡길 땡땡땡길 해가지고 만들어서 잠깐 반짝하고 집값 오르고 그리고 동네 다 무너지고. 맞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전부 빈집들이에요. 빈 상가들만 있단 말이죠. 국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 우리가 토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스타트업이 나와서 임대료 내다가 이건 고정 비용이니까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자본 도피, 인재 도피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은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본의 길로 갈 것인지 중남미의 길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침체로 저렇게 계속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 어렵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중남미의 경우에는 사람과 돈이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경제 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은 중남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폐쇄적이지만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해외에 많이 나가고 뭐 이렇단 말이죠. 지금 또 해외 투자도 지금 다 열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은 아시잖아요.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좋고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금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콘크리트를 안고 사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핵폭탄이 있죠.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고 또 조금 좋아지다가 또 하락하고 조금 좋아지다가 또 하락하고 이건 그냥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새롭게 국회가 들어섰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특위를 먼저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서민 경제 어려우니까 빨리 추경을 어떻게 하는지 이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종부세 논제가.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종부세 얘기하고 무슨 난데없는 연금 개혁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금 개혁은요. 저거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 이간질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연금 개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연금 개혁은요 급하지 않아요.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하더라도 네네. 인구가 줄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방식의 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그 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인구가 줄면. 네.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면 저출생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대책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줘야 된다. 이 캠페인을 그때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그게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렸다면 네. 최소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신혼부부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 아기들 맞아요. 키우는 최고 시스템을 세계 만들자.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그다음에 뭐 유아원 이런 걸 다 해서 네. 그야말로 거기만 가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잘 키우고 예.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이 답답한 게 예. 민주당도 임대주택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예.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질 않으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급 부족론을 계속적으로 저 부동산 카르텔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 근데 말씀드린 그런 건 한번 모범적으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만들어봤으면 그게 실험 뭐랄까 이제 어떤 그 모범 샘플 같은 걸로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확대되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제가 이제 저쪽 땅은 제가 뭐 그 거론할 게 아니지만 네.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 당시에 전 너무 답답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막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네. 저렇게 거품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거품을 막는 것은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임대주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를 높여야지 젠트리피케이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유세를 높여서 네. 이 지대를 낮춰야지만 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현상 중에서 갑자기 앞에 거 두 개를 빼버리고 여기 지금 이 세금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이 막 일어나는 시기에는 세금 효과가 없고 저항만 오히려 세게 해요. 그렇죠. 아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국가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이 자산을 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토지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노동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